어저께까지 전산회계 1급을 해봤고 이제 오늘부터 전산세무 2급을 볼 건데 차이점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똑같은 거는 둘 다 70점 이상 맞으면 합격입니다. 그 다음에 전산회계는 이론 15문제가 나오는데 재무회계 5개, 원가 5개, 잘못 썼다. 재무회계 8개, 부가세 4개, 원가세 4개, 부가세 3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실기는 문제 1번 있죠. 기초정보관리. 기초정보관리 있고, 그 다음에 문제 2번이 일반전표. 그 다음에 문제 3번이 메인매출전표. 그 다음에 문제 4번이 수정, 문제 5번이 결산, 그 다음에 문제 6번이 조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은. 그 다음에 전산세무 2급 뭐 교재 뒤에 보셔도 되는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론 15개는 똑같은데 재무 5, 원가 5, 부가세 3, 소득세 2이에요. 그 다음에 실기는 문제 1번이 바로 일반전표예요. 기초정보관리 없어요. 뭐 거래처 놓고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이 메인매출전표. 그 다음에 문제 3번이 부가세, 신고서 관련된 거. 그래서 요게 2문제 나오는데 요게 10점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일반전표하고 메인매출전표는 5개씩. 그 다음에 문제 4번이 결산. 그 다음에 문제 5번이 원천징수라 그래서 소득세인데 여기에서도 2문제 나오는데 15점.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힘을 줘야 되는 게 이쪽이에요. 부가세하고 소득세. 왜냐면 나머지는 전산회계 1급하고 겹치거든요. 그래서 안 하겠다는 아니고 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이쪽에다 힘을 줘야 되냐면 이거 5개면 10점이거든요. 이론에서 10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10점에다 10점 더하면 몇 점이죠? 20점. 20점에다 15점 더하면 몇 점이에요? 35점. 그래서 35점 쪽에 좀 더 시간 투자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재무하고 원가는 안 하고 바로 부가세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가세, 소득세 위주로 볼 거고요. 그리고 어제 설명드렸듯이 기출문제는 제가 일주일에 2-3개씩 프린트를 해서 드릴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나씩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상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저기 몇 페이지냐 169페이지로 오세요. 요건 전산회계 1급에 없는 내용이라 간단하게 169페이지만 보고 그 다음에 바로 부가세로 넘어갈게요. 그 원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가에게는 그 2장짜리 외우라고 드린 거 있잖아요. 그냥 그거 한 바닥 외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잠시만요. 뭐 좀 하나만 좀 확인 좀 하고. 그래서 교재는 169페이지고요. 거기에 있는 거 보셔도 되고 여기에 있는 거 보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2줄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쪽지 시험을 다시 며칠 동안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변경. 그래서 보시면 변경에는 2가지가 있어요. 요 2가지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 보실 때까지. 그래서 정책의 변경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이라고 해서 몇 가지가 있으시다고요? 2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우리 여의도 가시면 국회의사당 있죠. 국회의사당에서 뭐 만드냐면 정책 만들어요. 그래서 정책이라는 게 법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정책의 변경은 법을 바꾸는 걸 정책의 변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바꾸는 거라고요? 법 바꾸는 거.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정책의 변경은 법 바꾸는 건데 감가상각은 제외예요. 우리 감가상각에 뭐 정액법이니 정률법이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소급법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요거 한 줄이랑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은 뭐 대손이나 감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전진법. 이렇게 저희는 2줄만 외울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래서 요 두 줄이 중요한데요. 요게 뭐냐면 정책의 변경이라는 게 정책이 뭐라고요? 법 바꾸는 거예요. 뭐 바꾸는 거라고요? 법 바꾸는 거.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도 정책 같은 것들 바꾸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법 바꾸는 건데 소급법의 뜻이 뭐냐면 소급법의 뜻은 이게 소급법이에요. 뭐냐면 예전 것도 변경하는 게 소급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간혹 가다가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법 바뀔 때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소급 적용.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힘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국가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국가에서 이제 저기 뭐냐 보상금 준다 그랬잖아요. 장사 못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소급해서 달라 그래요. 뭐냐면 옛날에 장사 못한 것까지 달라. 왜냐면 코로나 초반부터 장사를 못했잖아요. 계속 바깥에 못 돌아다니게 하고 몇 시 되면 문 닫고 그래갖고 예전부터 장사를 못했으니까 예전 것까지 그 돈을 달라. 그거를 소급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소급법 그러면은 현재 것만 고치는 게 아니고 과거 것까지 고쳐주는 거. 요거를 소급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추정의 뜻이 뭐냐면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예측하는 거. 그래서 우리 대손이라는 게 돈 못 받는 건데 우리가 앞으로 얼마의 돈을 받을지 얼마의 돈을 못 받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모르는 걸 뭐라 그래요? 추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 감가의 뜻이 가격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가격이 줄어들지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그 모르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추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진법의 뜻은 뭐냐면 옛날 거는 냅두고 지금부터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진 그러면 어디만 보고 가는 거죠? 앞만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변경하는 걸 전진법. 이건 올해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소급법은 언제 거부터 바꾸는 거예요? 과거 것 때부터. 그래서 대부분의 법은 소급 적용이 아니고 대부분 전진법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소급 적용하게 되면은 너무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옛날 것도 고치고 덜 중요한 거는 올해 것만 고치는데 시험 문제는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정책의 변경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아니면 추정의 변경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니면 좀 어렵게 나오면은 요걸 말로 써요. 그러면서 뭐 정책의 변경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마지막에 소급법을 적용한다. 소급 적용한다. 이렇게 문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잘 좀 봐두세요. 시험에서도 꽤 중요한 파트 중에 꽤 중요하진 않아요. 시험은 한 2, 3년에 한 문제 정도 근데 나오기는 하니까 좀 잘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 또 보시면은요. 나머지는 안 봐도 돼요. 나머지는 겹쳐요. 그래서 나머지는 문제 위주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원가에게는 아예 안 볼 거예요. 왜냐면 원가에게는 그 2장짜리 잘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268페이지. 그래서 부가세부터 바로 볼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전산세무 2급에서는 이론은 3문제라 6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기는 2문제인데 10점 나와요. 그리고 제일 어려워요. 실기 중에서 여기 부가세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냐면은 나오는 문제는 2문제인데 낼 수 있는 거는 20가지가 넘어요. 그 20가지가 넘는 것 중에서 2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복불복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불복이 있냐면 나는 18가지는 잘하는데 2-3가지를 못해. 시험장 갔는데 그게 나왔어.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들이 전체적으로 좀 높아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여기 실기에서 10점 만점이라 그랬잖아요. 5점 넘기면 성공하는 겁니다. 5점 넘으면 수업 잘 들으신 거예요. 왜냐면 절대 쉬운 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추후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설명은 아마 비슷비슷할 거예요. 일단 부가가치랑 거기 보시면 부가가치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각각의 거래 단계에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창출된 가치. 그러니까 부가의 뜻이 뭐냐면 추가되는 금액을 부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거기 교재에도 잘 나와 있는데
만약에 공장이 있고 도매업자가 있고 소매업자가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최종 소비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라고 보고 한 번씩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있고 매입액이 있고 매출세액이 있고 매입세액이 있고 제가 앞으로 이것만 있을 거예요. 납부세액. 그래서 납부세액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단계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만약에 공장이 1,000원에 팔았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우리 부가세는 몇 프로라 그랬죠? 10%예요. 그래서 100원. 그러면 도매업자는 1,000원 주고 샀겠죠?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그럼 얼마 되는 거예요? 100원. 그 다음에 도매업자가 소매업자한테 1,500원 주고 팔았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10%니까 얼마 내야 돼요? 150원. 그러면 소매업자는 1,500원에 150원 주고 샀겠죠.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한테 2,000원 주고 팔았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2,000원에 200원. 그러면 최종 소비자는 2,000원에 얼마 주고 사는 거예요? 2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구조가 있다라고 보고 이제 요걸 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우리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요. 그래서 100원에서 0 빼니까 100원, 150원에서 100원 빼니까 50원, 200원에서 150원 빼니까 50원. 그래서 요걸 가지고 교재 269페이지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특징 잘 기억 좀 해주세요. 저희 쪽지 시험 본 적이 있었죠? 근데 그것도 이제 내일부터 부가가치세는 다시 쪽지 시험 또 볼 거예요. 일단 우리 특징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일반 소비세 맞고 개별 소비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세는 말뜻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소비를 하면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일반 소비세라고 하는 거고요. 개별 소비세는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이거 사면 세금 더 내야 돼. 그래서 대부분 개별 소비세는 비싼 거. 그래서 비싼 거 사시면은 돈을 더 많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비싼 거 산다는 얘기는 이거는 딴 거 다 빼고요. 뭐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돈 벌었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국가가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많이 걷으려면 많이 있는 사람한테 뺏어와야 돼요. 적게 있는 사람한테 뺏어와야 돼요. 당연히 많이 있는 사람한테 뺏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개별 소비세라는 걸 만들어서 비싼 걸 사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싼 걸 산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 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돈이 많으니까 뭐를 더 낼 수 있을 것이다?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을 것이다.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항의해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있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돈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툭하면 우리나라가 뭐 세율이 높네 뭐 하나 그러는데 외국에 비해서 아직 세율이 어마무시하게 높은 건 아니에요. 저쪽이 높아서 그래요. 상속세 쪽은 높아요. 그리고 매번 뭐 상속세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아주 높은 나라는 아닙니다. 근데 계속 오를 거예요. 왜냐면 대한민국의 목표도 복지국가라. 그 다음에 소비형 부가가치세. 그래서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 냅니다. 부가가치세 주식 관련된 거는 세금 안 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자 지출보다는 소비 지출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 맞고 그 다음에 전단계 거래공제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제의 뜻이 차감이에요. 빼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세법에서는 절대 빼준다 이런 얘기 안 써요. 무조건 뭐라 그러냐면 차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세금에서 뺀다 그래서 세액공제법이에요. 이게 이거예요. 매출세액에서 무슨 세액 빼죠? 매입세액 빼죠. 그래서 요거를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간접세 맞고 직접세 아니에요. 그래서 왜 간접세라고 하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 공장에서 100원 내야 돼요, 세금. 그 다음에 도매업자가 얼마 내야 되죠? 50원. 그 다음에 소매업자가 얼마 내야 돼요? 50원. 그러면 100원, 50원, 50원 더하면 얼마예요? 200원이에요. 맞죠? 근데 이 200원을 누가 낸다? 소비자가.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지막에 사는 사람이 그 사이에 발생한 모든 세금을 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간접세라고 하냐면 우리가 부가세를 직접 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장에서 100원 낼 거고 도매업자가 50원 낼 거고 소매업자가 50원 낼 건데 요 다 더한 200원을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그래서 이거를 간접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접세의 뜻은 세금을 국가에다 납부하는 사람을 납세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납세자는 사업자가 되는 거고 담세자는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거, 내가 실질적으로 납부도 하고 부담도 하는 거, 요거를 무슨 세라 그래요? 직접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세의 가장 대표적인 게 소득세, 법인세. 그래서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건드릴 때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무슨 세기 때문에? 직접세기 때문에. 왜냐하면 직접세는 나한테 직접 타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소득세 올라간대. 그러면 내 월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러면 소득세 올라간다 그러면 일반적인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뭐 할 거예요? 싫어하겠죠. 왜요? 돈 많이 나가니까. 그러면 국가에서는 올리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 예전 정권에서 이거 올린 적이 있었죠. 담배세. 네, 담배세 같은 거는 올리기가 소득세보다는 쉬워요. 왜 그러냐면 반대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담배세 올린대. 솔직히 저 같은 사람들은 아무 감흥 없어요. 왜요? 전 안 피거든요. 담배 안 피는 사람은 아무 감흥 없어요. 담배 피는 사람만 난리 치겠죠. 근데 실제 담배 피는 사람보다 안 피는 사람이 훨씬 더 어때요? 많아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끄덕끄덕 하죠. 아, 맞아. 네, 왜냐면 간접 흡연 때문에. 그래서 간접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 올리기가 직접세보다는 수월해요. 왜냐면 사람들 생각에 간접세는 올려도 돼. 술값, 술에 붙는 세금 올린대. 그럼 저같이 술 안 먹는 사람은 그래요, 올리든 말든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그래서 반대급부가 좀 적어요. 간접세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소비지급 과세원칙. 요것도 잘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소비지급 과세원칙 맞고 생산지급 과세원칙 아니고요. 거기 소비지급 과세원칙 밑에나 옆에 빈 공간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수출.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수출하는 회사에 가시면 그 수출하는 회사에 입사하시는 분들은 요 부분 관련돼서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돼요. 소비지급 과세원칙. 그래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무슨 율을 적용할 것이다? 영세율. 요거를 무슨 지급 과세원칙이라고 표현하세요? 소비지급 과세원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 면세제도, 면세제도는 또 설명을 뒤에 가서 드릴 건데 거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역진성. 그래서 역진성을 완화시키는 게 면세제도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세라는 걸 적용을 하는데 이 면세가 하는 주된 내용 중에서 하나가 세부담을 줄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간접세의 단점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걸 소비하는 사람이 얼마 버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가족이 몇 명인지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똑같이 내는 게 대부분 간접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내는 세금이 어때요? 똑같아요. 그거를 무슨 성이라 그런다고요? 역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세법에서는. 그래서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세법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야 돼.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야 돼. 이게 원래 세법의 기존이 아니고 기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세금을 걷는 이유는 하나거든요. 세금을 잘 버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못 버시는 분들한테 이제 복지라던가 이런 쪽에 이제 사용하는 게 주된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자. 그 다음에 적게 버는 사람은 어떻게 내자? 적게 내자. 왜냐면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내도요. 적게 버는 사람보다 남는 금액이 어때요? 많아요. 왜냐면 많이 버시는 분 중에서 만약에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 세금을 5천만 원 냈어. 1,000만 원씩 벌어. 500만 원 냈어. 그러면 얼마 남죠? 500 남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서민들은 200 벌어. 근데 거기에서 세금 떼고 나면은 한 170 정도 남아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맞다가 아니고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버시는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시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일명 사회 환원처럼 사용을 하잖아요. 사회에 이제 분배하는 역할. 그게 세금이 하는 주된 역할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댓글 읽기인데 공무원 얘기 나오면 꼭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라요. 이건 무조건 맞다도 아니고 무조건 틀리다도 아닌데 공무원들 이 시간에 뭐 하냐? 너네들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거다 하면은 밑에 댓글에 공무원 분들이 이렇게 씁니다. 나도 세금 내. 네, 맞아요. 본인도 세금 내는 거 맞고 국민들도 세금 내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는 걸로도 본인 월급 받는 거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도 뭐 받는 거예요? 월급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조건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보다는 그 상황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좀 한쪽으로 좀 치우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특징 내일 쪽지 시험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정책의 변경하고 추정의 변경도 내일 볼 거예요. 왜냐면 요건 좀 암기를 해야 돼서. 그 다음에 이것 빼먹었구나. 죄송합니다. 여기 잠깐만 보세요. 왜 부가가치세라고 하냐면 이래서 부가가치세예요. 원래는 어때서 부가가치냐면 여기 보시면 공장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0이 1,0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0이 1,000원이 됐으니까 얼마가 늘어났죠? 1,000원이 늘어났죠. 그래서 1,000원에 10%인 얼마를 세금 내는 거예요? 100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000원이 1,500원 됐죠. 그러면 얼마가 늘어났죠? 500원 늘어났죠. 그래서 500원에 10%인 얼마요? 50원. 그 다음에 1,500원에서 2,000원 됐죠? 얼마 늘어났죠? 500원 늘어났죠? 그래서 500원에 10%인 얼마요? 50원. 그래서 부과된 것만큼, 추가된 것만큼 세금을 거둘 거다. 그래서 무슨 세라 그런다고요? 부가가치세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10%만큼 세금을 걷겠다. 그래서 이거를 부가가치세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270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래서 그 앞쪽은 저기 특징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납세 의무자. 그래서 거기 잘 써놨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이고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최종 소비자가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거는 사업자가 내지만 그 세금을 부담하는 거는 누가 부담하는 거라고요? 최종 소비자. 그래서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가장 마지막에 그 안에서 발생한 모든 세금을 다 납부하도록. 그리고 나중에 회사 가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업체 차리시면은 꼭 이 얘기 합니다. 사장님들도 이런 얘기 자주 하시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 하냐면 돈 벌어서 세금만 내 라고 얘기하시는데 부가세는 사장님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그랬어요. 누가 내는 세금이라고요? 소비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사업자의 개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즉 사업자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것도 시험 문제 우리 어저께 푼 거에도 있었는데 영리목적 유무입니다. 그래서 영리목적하고는 관련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십시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회사라는 곳이 그 영리목적이라는 게 뭐죠? 주된 목적이 뭐예요? 돈 버는 거. 이걸 무슨 목적이라 그래요? 영리목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영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돈 버는 게 목적인 회사든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닌 회사든 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내야 될 세금이 있으면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등도 포함. 그래서 이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리가 아니고 비영리예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국가는 돈 버는 게 목적 아닙니다. 그래서 손해나도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최근에 그 행동을 해갖고 솔직히 좀 짜증이 났는데 지금도 짜증나는 거 보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한번 저기 우리 동네 구청에다가 한번 질의를 넣어보려고. 이거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뭐가 짜증나냐면 보도블록 잘 있는데 보도블록 뒤엎고, 그 다음에 동네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공용 화장실. 근데 나쁘진 않았어요, 안에도. 그리고 지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근데 그거 다 부시고 다시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동네 사람 중에 누군가가 쓸데없는데 해달라고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게 못 돌아다닐 정도도 아니었고 고친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모르겠어요. 그 동네에 그분이 오셔서 그런지. 네. 저희 동네 국회의원이 저기 민주당 대장 아저씨 이재명 씨거든요. 우리 동네가 딱 그분 구역이에요, 관할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막 쓸데없는 거를 계속 고치고 막 새로 짓고 막 하시더라고요. 뭐 공무원분들이 생각이 있겠지만, 근데 솔직히 그런 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드냐면 이거 할 돈으로 딴 거 하지. 예. 애기들 맛있는 반찬을 하나 더 사주든가. 그런 쪽에 쓰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국가는 꼭 영리 목적에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 보면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걸 왜 해? 돈도 안 될 텐데 국가에서. 막 이런 것들도 실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꼭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억해 보시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당근마켓 아시죠? 중고거래. 중고거래할 때 부가세 안 내요. 왜 안 내냐면 여기에 해당 사항이 빠져요. 대부분 중고거래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갖고 있었던 중고 물품이 필요 없을 때 사고 파는 거잖아요. 이걸 전문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내실 필요는 없어요. 세금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을 수 있냐면, 나는 만약에 중고 물품을 원래 평소에 사고 파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회사를 내가 운영하고 있어. 근데 그분이 당근에 팔았어.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세금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내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중고 물품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 그 당근마켓에서 사고 파시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그 물건을 반복적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반복적이냐 아니냐가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적이든 물적이든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부가가치세법에 보시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에다가 밑줄만 치세요. 그래서 사업자의 분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일반과세자가 있고 간이과세자가 있고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알고 계세요. 뭐 알고 계시냐면 과세자라고 하면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그러면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과세자 보시면은요, 일반과세자 말고 간이과세자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만 가능하고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이 안 되시는 분, 그 다음에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영수증만 발행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납부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아마 주변에서 혹시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간이과세자 그러면
4,800만 원이야.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2년 전까지는 4,800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금액이 4,800에서 얼마로 오른 거예요? 8,000으로 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올렸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뭐 하고 있죠? 오르고 있죠. 근데 이 4,800만 원은 몇십 년 전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하고는 안 맞는다. 왜냐면 현재 솔직히 8천만 원어치 판다라고 해도 1년 동안에 8천만 원어치 판다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많이 잡아야 25% 30% 잡거든요. 그럼 8천만 원에 30%면은요 2,400 남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요. 2,400 남기려고 사업하겠어요? 2,400 남기려고 사업할 거면 알바라는 게 나아요. 막말로. 근데 대부분 미래 보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설마 계속 조금 팔진 않을 거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왜 사업을 하냐면 미래에 잘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현재는 안 되지만. 그래도 미래에 갑자기 대박이 났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돈 있어도 사업을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안 될 것 같아요. 웬만한 사업들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프랜차이즈를 해야 되는데 프랜차이즈 하려면 돈이 어때요? 많이 들어가. 그렇다고 해서 다 망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많으면 1,000명당 1명,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직종은 한 10,000명당 1명 정도, 한두 명 정도는 성공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성공하기가 어쨌든 쉽지는 않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사업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계산이 빠르다 보니까 무슨 생각 먼저 하냐면, 아, 망하면 뭐 하지? 그 다음에 이만큼 벌면은 얼마나 남을까? 막 그런 안 좋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케이스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4,800만 원을 알고 계시면 그분은 예전 데이터로 알고 계시는 거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4,800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라고요? 8,000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알고 계셔야 되냐면 간이 과세자 중에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어요. 왜냐면 4,800만 원이 안 되면 뭐만 발행할 수 있다? 영수증. 근데 4,800만 원이 넘으면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좀 같이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면세 사업자는 면세 나오면 요거 꼭 기억하세요. 뭐요? 계산서. 그리고 거기 교재에도 써놨어요. 제일 밑에 거기 270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뭐 발급해야 된다? 세금 계산서. 그래서 요것도 좀 알고 계세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4,800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넘으면은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안 넘으면은 영수증만 발행하셔야 되세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271페이지 납세지. 솔직히 납세지는 우리한테는 안 중요해요. 이거는 국가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납세지라는 게 우리 납세의 뜻이 뭐죠? 납세? 납세는 세금을 뭐 하는 거예요? 납부하는 장소를 뭐라 그래요? 납세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밑에 사업장 잘 봐두세요. 밑에 보시면 사업장. 그래서 보시면은요. 여기에서는 저거 잘 봐야 돼요.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 잘 봐주세요. 요 두 가지가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납세지는요, 사업장 소재지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사업장이 있는 장소에다가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쪽지 시험을 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의 등기부상 사무지요. 등기부상 소재지.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장소가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솔직히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중요하다 그랬어요? 저분들한테 중요해요. 누구한테 중요하냐면은 저기 지방자치단체. 왜냐면 이 부동산 그 부가가치세를 걷어서 일부는 지방자치단체한테 띄워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띄워줄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장이 어디냐가 중요한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저거 두 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무인자동 판매기도 간혹가다 시험에 한 번씩 나와요. 우리가 일명 자판기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자판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무인자동 판매기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뭐라 그래요? 무인 판매기에 세금 내는 거. 근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우리 자판기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그 자판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나만 할까요? 여러 개 할까요? 여러 개예요. 왜 그러냐면 자판기 하나로 돈 벌 수 있는 금액은 솔직히 어마무시하게 크진 않아요. 뭐 설마 자판기 한 대에서 뭐 몇 천만 원 벌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 대당 30만 원을 벌 수 있대. 남는 게. 그러면 한 30대 설치하면은 900을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자판기는 하나가 아니고 수십 대, 수백 대 꽤 많이 설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 중에 하나예요. 요즘에 이제 돈 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은 요즘 무인으로 깔리는 것들 많잖아요. 뭐 무인 아이스크림도 있고 뭐 무인 커피숍도 있고 그런 식으로 무인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에 60만 원이 나와. 그러면 3개 갖고 있으면 얼마 되는 거예요? 180, 200 가까이 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일거리로 나쁘진 않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진열이 당연히 사장님이 뭐 치우고 이런 거 하긴 하지만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서비스로 이렇게 해준대요. 그 아이스크림 갖다 주시는 분들이 안에다 다 넣어주는 것까지 해주고 가는 업체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많이 안 남아요. 용돈벌이 정도는 된대요. 저 아는 애도 예전에 했다가 지금은 부산 가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한 달에 그래도 여름에는 한 100만 원 정도 남고 원래 편의점에요. 지금은 피자 가게 하는데 편의점에 했었던 애인데 100만 원 정도는 여름엔 남고 평소에는 한 30에서 50 정도? 엄청나게 많이는 안 남는데 그냥 그 돈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가 뭐 한 달에 막 50만 원, 100만 원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갖고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걸로 돈 벌기는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보다는 부업 수준? 그래서 부업 수준으로 하시는 분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도 지금 4개 있어요. 편의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아이스크림 매장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매장이 3개 있구나. 그리고 4개 정도 있는데 나쁘지는 않대요. 그냥저냥 소일거리로.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그래서 자판기는 업무를 뭐하는 장소라고요? 총괄하는 장소. 그거 좀 잘 봐두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특수한 경우 272페이지 특수한 경우 요거도 좀 잘 봐두셔야 되는 파트세요. 그래서 특수한 경우 보시면 첫 번째로 직매장. 그래서 직매장은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매장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걸 직매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직매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잖아요. 그러면 물건 사고 팔면은 세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직매장은 사업장이 맞아요. 거기 진한 글씨로 되어 있어요.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직매장은 뭐 내야 된다? 세금 납부를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치장. 하치장은 뭐 하는 곳이냐면 이렇게 안 나와. 하치장은 여기를 하치장이라 그래요. 뭐를 하치장이라고 하냐면 물건을 보관만 하는 장소. 그래서 보관만 하는 겁니다. 딴 건 안 하고 사고 파는 거 안 하고
보관만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사고 팔아야 뭔가가 시작이 되거든요. 사고 파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는 사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낼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임시사업장. 임시사업장은 말 그대로 임시인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박람회. 거기 교재에도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기대회나 뭐 박람회 이런 것들을 임시사업장이라고 하는데 항상 문제는 이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경기대회나 뭐 박람회, 특히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물건 사고 팔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법에 의하면은 돈이 왔다 갔다 하면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도 물건을 사고 파기 때문에 세금은 걷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사업장으로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 박람회나 이런 것들은 짧게 하고 끝나니까. 그래서 요거는 기존 사업장에 포함하도록. 왜냐면 세금은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걷으려면 사업장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국가에서. 그래서 우리 보면 스마트 스토어라고 표현하잖아요. 좋게 얘기하면 스마트 스토어고 그냥 인터넷에서 물건 사고 파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분들 대부분 지비 사업장입니다. 예. 특히 초반에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따로 없어요. 자기네 집이 사무실이고 창고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놓고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데 국가에서 물건 사고 파니까 세금 걷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을 사업장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 시작할 때 소자본으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다가 물건 쌓아놓고 집에 있는 컴퓨터로 집에서 이렇게 처음에는 사고 파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크게 하시는 것도 상관은 없는데 항상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크게 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크게 하면 망했을 때 나가는 돈도 어때요? 커요.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는 작게 하라고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작게 시작하면 작게밖에 가져갈 수 없어요. 설마 이러면 도둑놈입니다. 500만 원 투자해갖고 1억 벌려 그래. 그건 도둑놈이에요. 500만 원 투자해갖고 1억 못 벌어요. 맞죠? 아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 거의 희소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있긴 있어요. 조금 투자해갖고 돈 많이 버신 분. 예전에 코인으로 얼마였더라? 2천만 원 투자해갖고 20억인가 번 사람 있잖아요. 초창기에. 그런 이제 특이 케이스로 몇 명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버는 건 좀 힘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주사업장 총괄납부랑 사업자 단위과세인데 이건 어려울 때 나와요. 시험에서. 좀 이해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칠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이 보시면은요. 앞에 보세요. 우리 그 사업장, 아니 사업장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신고 및 납부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국가에서 장부 만들어라. 그 다음에 그 장부 갖고 뭐 해라? 세금 내라. 근데 이거 세금 계산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죠? 직원이 있어야 되죠. 사장님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뽑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무슨 제도라고요? 신고 및 납부 제도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총 3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신고 및 납부 제도인데 원칙은 따로따로 신고 및 납부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커피숍을 냈어. 근데 너무 잘 돼. 그러면 하나만 할 거예요? 늘릴 거예요? 늘리겠죠. 그래서 내가 커피숍을 만약에 인천에 5개를 갖고 있어. 그러면 원래는 신고를 5번 하셔야 돼요. 5군데에서. 원칙은. 근데 딱 생각해봐도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니까 만든 게 주사업장 무슨 납부예요? 총괄납부예요.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신고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납부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사업장에서. 그래서 신고 및 납부를 어디에서 하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보다는 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마지막으로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 그래서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고 및 납부를 법인은 본점, 그 다음에 개인은 주사업장.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고 및 납부를 한 군데에서만 하는 거예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묶어서 한 군데에서만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걸 뭐라 그래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는 따로따로 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사업장을 10개 갖고 있어. 그러면 신고 및 납부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주사업장 무슨 납부요? 총괄 납부.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신고는 따로따로 합시다. 그 대신 납부만 어떻게 합시다? 한 군데에서 합시다. 왜냐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 번에 하는 게 편하잖아요.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신고는 따로 하고 납부는 한 군데에서 합시다. 근데 이것도 불편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게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예요. 그래서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이 단위의 뜻이 뭐냐면 묶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로 묶는다. 그래서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으면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뭐 내는 거예요?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센티미터하고 미터하고는 덧셈 뺄셈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단위 맞추잖아요. 단위 맞추면 똑같은 단위니까 하나로 뭉쳐서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단위라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로 묶게 되면은 우리가 계산할 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고 및 납부할 때 하나로 묶어서 하면은 세금 납부하기가 어때요?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시 5분에 다음 페이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